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베네치아 회화의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네치아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죠. 이 베네치아는 르네상스 시기에 피렌체, 로마와는 다른 또 다른 회화상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베네치아 화파의 혁신을 이룬 화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베네치아의 주섬의 모습입니다. 두 마리 물고기가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죠. 두 섬 가운데 카날 그란데, 즉 대운하가 흐르고 있지요. 자, 이 두 섬 가운데 위쪽 섬에 가면 베네치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 산마르코 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을 옆에 두고 길게 뻗은 이 광장을 일컬어서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1797년에 나폴레옹이 베네치아를 점령을 하는데요. 이 산마르코 광장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산마르코 광장의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5개의 돔으로 이루어진 산마르코 대성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원래 로마가 동서로 분열이 될 때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미술이 비잔틴 양식을 많이 본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마르코 대성당은 5개의 돔에다가 그 내부에 황금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어서 전형적인 비잔틴 형식의 성당인데요. 지금 보시는 성 소피아 성당의 돔과는 전혀 다른 약간의 볼륨감이 있는 독특한 돔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돔의 고유함을 뽐내고 있는 것이지요. 회화에 있어서도 이 베네치아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베네치아만의 화풍을 만들어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소위 베네치아 화파를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조반니 벨리니입니다. 베네치아 화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아한 색채의 세계를 열어젖히다. 화려하고 우아한 색채라고 할 수 있겠죠. 벨리니를 대표하는 작품은 산 자카리나 성당의 왼쪽 벽면에 중앙점에 자리 잡고 있는 성모자와 성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치아 화파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성모의 팔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여러 성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여타의 그림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다양하고 우아한 색채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네치아 특유의 색채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베네치아의 동방무역과 연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세기 이후에 베네치아는 향신료 무역의 80%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동방으로부터 향신료만 베네치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럽산보다 더 선명하고 강렬한 색감을 줄 수 있는 안료의 재료들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피스 리줄리, 청금석이라고 하죠. 오피먼트, 이런 선명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안료들이 동방으로부터 많이 수입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베네치아 화가들은 싸고 손쉽게 화려한 색채를 낼 수 있는 안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벨리니의 이 작품은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원래 유화는 북유럽 플랑드르에서 먼저 사용을 했죠. 베네치아 화가들은 이 유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색채를 조금 살펴볼까요? 여기에 성모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파란색이죠. 울트라마린. 아주 그 작품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묘사할 때는 파란색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붉은색 옷을 볼 수가 있고요. 녹색 옷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주황 색깔의 옷과 보랏빛이 감도는 옅은 회색, 또 밝은 주황색. 이렇게 이 작품 안에 보면 여러 가지의 화려하고 유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요,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근법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고요. 성모 위에 이 반구 모양은 금색을 바탕으로 한 모자이크 장식입니다. 비잔틴 양식의 일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둥과 아치로서 그림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로마 건축의 특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당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융합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회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벨리니의 공방에는요,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르조네요. 또 한 명은 티치아노입니다. 베네치아 화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벨리니에서 시작을 해서 조르조네가 발전을 시키고 티치아노에 의해서 활짝 꽃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조르조네인데요.
그림을 잘 그리기도 했지만 조르조네는 미술사에 있어서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혁신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만약 조르조네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쉬움, 그런 진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조르조네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캔버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 닻이나 텐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질긴 천을 말하죠. 자, 이런 천을 최초로 미술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일찍이 조르조네의 스승인 벨리니 때부터 유화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벨리니 때까지는 대개 이 유화를 그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나무 판넬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르조네가 처음으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미술사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회화의 표현력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르조네는 캔버스 위에 바탕색을 두껍게 바른 후에 그 위에 다시 그림을 덧붙여 명암 대비를 강하게 하는 등 표현력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림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화폭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잘 재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잘 그린 그림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미술을 보는 관점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르네상스 시대, 막 중세 틀에서 벗어난 르네상스 시대에 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화폭에다가 누가 더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잘 그린 그림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르네상스의 최고의 발명품은 원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원의 평면에다가 3차원의 공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원근법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생생하게 재현해낸 데 있어서 일대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시작된 유화였죠. 유화는 물감이 금방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덧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림 효과를 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얀반 에이크의 자화상에서 보이는 이런 아주 사실적인 극사실주의적인 경향은 유화가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었던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화의 정밀함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재료의 혁신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조르조네였던 것입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변화 또는 어떤 진보가 있었을까요? 조르조네의 작품을 한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조르조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의 제목은 폭풍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술작품에서는요, 배경은 인물을 그리고 난 여백을 채우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화 발전이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혁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경이 독자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조르조네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혁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연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르조네의 폭풍이라는 이 작품은요, 그동안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작품입니다. 약 30여 개가 넘는 해석이 존재할 정도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라고 보는 해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지금 남자와 여자는 왠지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서먹한 관계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 즉 하와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기를 낳아서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하와의 자세가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담과 이브가 낳은 이 아들은 카인입니다. 카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후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죠. 자,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앞으로 겪게 될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뒤에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연 가운데도 이 번개가 여기에 그려져 있죠. 하늘에 보면
번개가 우지끈 내려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고통을 번개가 내리치고 폭풍이 내리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놓고 보면 풍경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풍경에 대한 각성 이후에 17세기 플랑들의 피테르 브루얼에 의해서 풍경화가 이제 정식으로 하나의 장르로 정착하게 하는데 이 그림이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조르조네의 이 폭풍이라는 작품을 최초의 풍경화라고도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베네치아 회화의 혁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화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반니 벨리니를 통해서 유화를 도입을 해서 베네치아만의 아름답고 우아한 색채의 세계가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천재 조르조네에 의해서 캔버스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회화는 어떤 인물의 묘사뿐만 아니라 풍경에 대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화가 발전해 갔고 풍경화가 이제는 독자적인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베네치아 화파는요, 티치아노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티치아노에 의해서 베네치아 르네상스가 더 활짝 꽃피우게 되고요. 르네상스의 최절정 대단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티치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